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주 서림초등학교 교사 우정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전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고려대학교 이관우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초전도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place the superconducting disk on top of this rail, it moves freely. And again, that's not all. I can adjust its position like this and rotate, and it freely moves in this new position. And I can even try a new thing. Let's try it for the first time. I can take this disk and put it here. And while it stays here, don't move, I will try to rotate the track. And hopefully, if I did it correctly, it stays suspended. You see, it's quantum locking, not levitation. Now, 재밌으셨나요? 이와 같은 실험이 가능하게 된 게 초전도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초전도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초전도 물질의 연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강연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강연이 다 끝난 후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초전도 이야기, 상온 초전도체 시대의 서막이라는 부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가 섭씨죠. 여기 있는 섭씨. 섭씨 0도라는 것은 대략 물의 삼중점, 즉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몇몇 나라에서는 독일의 물리학자인 페러라이트가 제안한 화씨라는 온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섭씨 0도는 화씨 32도 정도 해당됩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은 그 온도보다는 켈빈이라는 온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켈빈은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토마스 켈빈경의 이름으로부터 따오는 건데요. 여기에는 특이하게 절대 0도, 즉 0켈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0켈빈이라는 것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섭씨 0도는 대략 켈빈으로 치면 273 켈빈 정도에 해당되고 오늘은 저는 켈빈이라는 단위로 온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빅뱅 직후에 온도는 10의 39 제곱 켈빈 정도에 해당됐다고 그러고요. 현재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도달한 가장 낮은 온도는 10의 마이너스 9 켈빈 정도 근처에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 중심의 온도는 10의 7승 켈빈 정도, 그 다음에 태양 표면은 수천 켈빈 정도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 높은 온도보다는 이 낮은 온도에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4켈빈 정도가 헬륨의 끓는 점이고요. 20켈빈이 수소 기체의 끓는 점, 그 다음에 질소 기체는 한 80켈빈에서 끓습니다. 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끓게 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겠죠. 즉 예를 들어서 질소 기체의 끓는 점이 80켈빈이라고 했는데 80켈빈 액체 질소가 있을 때 어느 물질에다 액체 질소를 붓게 되면 그 물체는 80켈빈까지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10여 년 전에 행성의 지위를 잃은 명왕성의 표면 온도는 한 40켈빈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달의 표면 온도는 밤에 한 100켈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초전도의 발견은 헬륨의 발견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거는 이게 주기율표죠. 여러분이 많이 보는 첫 번째 1번 가장 가벼운 거 원자 핵에 양성자 하나를 갖고 있고 그 주위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수소기체가 자리를 딱 하고 있고요. 수소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헬륨이죠. 헬륨은 원자 핵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 주위에 전자 2개가 돌아다니는 그런 물질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가벼운 원소죠. 헬륨은 우주에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그런 원자입니다. 대략 24% 차지하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가벼워요. 그래서 지구는 얘를 가둘 수가 없어요. 즉 지구와 헬륨 사이의 중력이 너무 약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존재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18세기 1868년도 인도의 시골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당시 처음으로 개발된 분광기라는 걸 갖고 인도 시골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피에르 양센이라는 프랑스 물리학자인데요. 그는 그날 일어나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개기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도를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기식을 측정하던 중 이 분광기에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선 스펙트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학생들부터 과학 시간에 배우듯이 선 스펙트럼은 각각의 원자마다 내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어떤 특정 원소를 측정할 수 있죠. 같은 시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영국의 물리학자는 라퀴어는 또한 이 특별한 새로운 원소가 꼭 개기식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태양을 뜻하는 헬리오스에서 이름을 따와서 우리가 헬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903년 미국 텍사스에서 대량의 매우 큰 천연가스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천연가스전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량의 헬륨도 발견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헬륨의 끓는 점은 4켈빈, 대략 영하 268도 정도 됩니다. 또한 원자핵의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동위연소를 이용하면 0.4켈빈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가스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요, 오닐스와 그의 조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 헬륨을 액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거대한 액화기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즉 액화기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헬륨을 이용해서 4켈빈까지 온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닐스와 그 조수는 무슨 일을 했느냐? 수은이 어때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그런 도체죠. 여기에다 액체 헬륨을 들어부었어요. 그러면서 온도를 천천히 낮춰졌습니다. 근데 4켈빈 근처로 가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기 저항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0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이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험을 2년 동안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다음 해에 오닐스는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초전도체에다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초전도 현상이 깨진다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고요. 이 업적으로 191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기 저항이 0이다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카툰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큰 수조에 물을 가둬놨는데 양쪽에 물에 들어있는 양이 다릅니다. 가운데 제가 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벽이 저항이에요. 벽이 딱 막혀 있으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겠죠. 이게 부도체입니다. 근데 이 저항에 구멍을 숭숭숭숭 이렇게 뚫어놨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물이 어때요?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도체예요. 그럼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건 이 벽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흐를 겁니다. 이게 전기 저항이 0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도선들에는 전기 저항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구리 도선이고 뭐 더 좋은 도선을 만들자 할지라도 항상 전기 저항을 갖게 됩니다. 전기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 저항에 이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기 저항 때문에 전력이 소모가 돼요. 우리 간단한 물리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저항,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해주면 소모되는 전력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꼬마 전구에는 이 전구에는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초전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 저항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한번 초전도체로 도선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도넛같이 생긴 도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 전류를 흘려줍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의 소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는 그냥 영원히 흐를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다른 현상이 있어서 영원히 흐르진 않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3년 동안 흘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33년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마이스너는 또 다른 초전도의 특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초전도체 보이죠? 이 옆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검은 거, 초전도체 위에 떠 있는 거 뭐냐면 자석이에요. 혹은 바꿔서 놔도 상관없습니다. 즉 초전도체에다 자기장을 걸어줘 보니까 천천히 약한 것부터 쭉 걸어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됐냐면요. 초전도 표면에서는 우리가 걸어준 자기장의 크기를 상쇄시켜주는, 즉 우리가 걸어준 것만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초전도 표면에서 형성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반자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전도 표면에서 우리가 걸어준 자기장과 형성된 반자성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따라서 초전도 내부에는 자기장이 통과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 찾으면 이와 같은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스너 효과는 2009년도에 개봉된 영화 아바타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아바타에 보면 여러분 판도라 행성이라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 옆에 헬리콥터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각들이 다 하늘에 떠 있어요. 영화에 의하면 이 행성은 자기장이 굉장히 강하고 여기 있는 이 지각들은 전부 초전도체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 공중에 이렇게 떠서 존재한다고 보여주죠. 초전도를 얘기할 때 또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두 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거는 버뮤다 삼각지대 그림이고요. 뒤에 거는 미국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랜드 캐년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세도나라는 곳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미스테리 북 같은데 많이 나오는 것 같이 갑자기 비행기가 사라지고 배가 사라지는 그런 영역이라 나오죠. 근데 과학자들이 잘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 버뮤다 삼각지대나 이 세도나라는 곳, 여기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것을 밝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볼텍스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많이 나오니까 이 세도나는 가다 보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찻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한글 글씨가 써 있습니다. 왜일까요? 돌을 닦겠다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럽니다. 초전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타입 2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보면 우리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서 보면 하얀 부분과 검은색이 보이죠? 저 검은색은 뭐냐면 초전도를 뚫고 나온 자기장이에요. 즉 군데군데 초전도체를 뚫고 나온 자기장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카툰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초전도체에다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꼭 굴뚝에서 연기가 위로 솟는 것 같이 자기장이 통과되게 됩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좀 더 이걸 쉽게 이렇게 설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이게 초전도체고 아래 검은 게 자석입니다. 즉 초전도체에다 밑에 자석을 놓게 되면 자기장이 위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되죠. 저기 선같이 보이는 거 이건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초전도체가 되면 어때요?
초전도 표면에서는 반자성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여준 것 같이 타입 2 슈퍼컨덕터에서는 이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반자성, 우리가 걸어준 자성과 반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 하나는 S극, 하나는 N극. 서로 어때요?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퀀텀 락킹, 플럭스 피닝이라고 부르는 자기 선속 고정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도입부에 봤던 그 영상에서 레일을 뒤집었는데도 초전도체가 떨어지지 않았죠? 예, 그게 바로 이 현상과 관련됩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간단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밑에 놓여 있는 게 초전도체고요. 우리 하얗게 옆에 있는 게 지금 자석입니다. 지금 영상이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다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액체 가스를 붓게 돼서 저 물질이 초전도체가 되게 되면요. 지금 이와 같이 아까 보였던 이런 퀀텀 락킹이나 아니면 마이스너 효과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어닐스가 노벨상을 받고 난 이후 1960년대부터 거의 몇십 년 동안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초전도체를 도대체 어디다 쓸까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것 같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도선을 만든다면 전력 소모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글 서치를 쭉 해다 보면 우리 기업이 세계 최초로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었다 하는 기사들을 2019년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요거는 그 결과를 이제 초전도 국제학회지에 제출한 건데 여기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화질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지형이 들어가 있어서 화질을 일부러 낮게 해서 나쁘게 해서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충 보면 여기 문산 같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2km 정도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선을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또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도선 주위에다 철가루를 뿌려놓고 도선에 전류를 흘리는 실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철가루가 어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뭔가 원형의 나선을 그리면서 배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뭐에 대한 증거냐? 바로 도선에 전류를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선에 전류량을 많이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형성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세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케이블을 초전도로 만들었다고 상상해 봐요. 그럼 어때요? 큰 자기장을 만드는 필요한 곳에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딜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곳이 MRI입니다. MRI 내부를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강한 코일이 있습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스캔하는 거죠. 여기에 초전도가 필요합니다. 또 어디? 예, 풍력발전소. 이 풍력발전기 내부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에는 당연히 많은 코일이 필요하고 또 효율성 높은 코일이 필요하겠죠. 이런 곳에도 이용됩니다. 자, 또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걸 들어봤을 텐데 패러데이 법칙은 전류가 흐르는 요 코일 주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을 갖다 놓게 되면 상호 유도라는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요즘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휴대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를 초전도체로 이용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인다면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무선 충전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초전도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부상 열차죠. 우리도 자기부상 열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부상 열차의 대부분은 전 자석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냐면 초전도를 붙여서 접합이라고 그러는데 붙여서
스퀴드라고 부르는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를 이용하면 이 양자 간섭 장치는요 매우 미세한 자기장에도 굉장히 잘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이 철새들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철새 머릿속에 조그만 지구 자기장을 느낄 수 있는 자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배우죠. 우리 뇌도 같습니다. 우리 뇌에도 굉장히 약하지만 저와 같은 자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 양자 간섭계를 이용해서 뇌를 스캔을 하면 병 같은 걸 초기에 진단할 수 있겠다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초전도 굉장히 많은 곳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초전도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저는 초전도 물질을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의 관점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거 주기율표입니다. 여기서 보면 노란색은 우리가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초전도체가 되는 물질, 그리고 옆에 여기 있는 요 다른 색은 이거는 압력을 가했을 때 초전도가 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초전도체가 됩니다. 단지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원소만 가능하냐? 아니요.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이와 같이 많은 물질들이 초전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기물, 생명체나 이런 화학물질들에 있는 유기물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순수 다이아몬드, 즉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에 자연계에서 붕수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푸른색을 띠게 돼요. 이걸 우리가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인이 좀 더 들어가면 핑크색을 띠게 돼서 이걸 핑크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들 다 비슷한 보석이죠. 근데 1995년도 좀 오래됐죠. 성룡이 주연이었던 홍범구 영화나 아니면 2003년도에 개봉한 이영걸이 주연을 이룬 크레이들2 영화를 보면 여기에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싸움의 그런 갈등의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블랙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한 거죠.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여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2004년도에 물리학자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이 순수 다이아몬드에 뜨거운 온도에서 압력을 가해서 거기에 붕소를 좀 더 많이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이아몬드가 무엇이 되냐면요. 초전도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임계 온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자, 임계 온도란 건 뭐냐면 임계 온도 이하가 됐을 때 초전도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년 후에 실리콘에 보론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초전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임계 온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실리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래에 널려 있는 거죠. 그걸 갖고 뭘 만들어요? 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도 같이 그 당시 이제 유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카바라고 슈퍼컨덕터를 뿐이 아니라 많은 조물질들을 만드신 그런 고체 물질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흥미로운 칼럼을 네이처에 쓰셨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제 남은 것은 시멘트다. 시멘트에서 초전도체를 찾게 되면 나는 은퇴할 거다 하는 기사를 칼럼을 쓰신 적도 있습니다. 자, 다시 19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쭉 이걸 연도별로 한번 그 당시에 발견된 흥미로운 초전도체들을 한번 쭉 나열해 봤습니다. 요 가로축은 X축은 연도고 세로축은 임계온도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1차 함수 그래프로 쭉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매 10년 동안 임계온도가 2.8켈빈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 상온이라고 하는 300켈빈에 도달하는 건 앞으로 1000년만 기다리면 돼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임계 온도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초전도 물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드신 메티아스라는 분이 초전도를 찾기 위한 규칙을 제안을 합니다.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중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네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산소를 피해라, 즉 산화물을 피해라, 자석을 피해라 하는 것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또한 논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분이 발표를 하면서 또 하나 이론 물리학자들을 피해라. 이들은 항상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왜 초전도 임계 온도가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밑에 4켈빈 정도의 액체 헬륨이 있고요. 저 80켈빈 정도의 액체 질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기 발견된 초전도의 임계 온도는 대략 3, 40켈빈이 최대 온도죠. 즉 저 온도까지 낮추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액체 헬륨이 필요합니다. 액체 질소를 사용하면 끓는 점이 80켈빈이니까 저 온도로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액체 헬륨을 사용하면 될 텐데 여기서 미국 토지관리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헬륨은 30%가 아까 사용했던 그 MRI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용접에도 사용하고 우리가 풍선이나 헬륨 풍선이나 이런 레저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즉 온도를 낮추는 데는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헬륨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보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쭉 돼 있죠. 대부분이 파란색이죠. 여기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나라들도 나오는데 그 양이 많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헬륨은 지구에 존재하는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구글에서 헬륨 쳐보면 여기 보는 것 같이 헬륨 고갈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기사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가격 변화를 보니까 헬륨의 요 10년 동안 가격이 4배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헬륨 말고 지구에 널린 게 뭐예요? 지구의 가스의 78%는 질소예요. 그러니까 질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예, 질소를 액체로 만들면 리터당 가격이 5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질소의 끓는 점이 80켈빈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80켈빈 이상의 초전도체를 만들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 하나의 큰 문제가 있어요. 뭐?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거대하고 비싼 액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체 임계 온도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초전도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런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참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해서 2km짜리 도선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액화기를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과학동화라는 잡지가 과학의 대중화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이는 거 같이 1987년도 초전도 개발, 제2의 전기혁명 초전도 개발, 그리고 초전도 거대 가속기 건설 등 이와 같은 것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이런 잡지 표지 모델로 표지 이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86년 스위스에 위치한 IBM 연구소에 있었던 알렉스 밀러와 벤돌로즈라는 두 물리학자들이 그동안 매티어스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구리 산화물에 뭔가 어떤 일을 해서 초전도 현상을 찾아내게 돼요. 그 당시 이들은 논문을 쓰지 않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루머 아니야라는 얘기가 한동안 떠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휴스턴 대학의 추라는 연구팀에서 초전도 현상 70켈빈 이상의 초전도 현상을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걸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170켈빈까지 초전도 임계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미국 물리학회는 매년 이제 3월에 마르치 미팅이라 해서 큰 학회를 개최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사에 보면 이 루마 굉장히 큰 이 방 안에 벌써 1,700명이 여기 강연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고요. 그 밖에 한 1,300여 명 정도 있어서 한 3,4천 명이 이 강연을 들었는데 이 강연이 밤 12시까지 지속됐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굉장히 흥분했죠. 그러나 올린 건 170켈빈 정도, 거기서 멈추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우리는 곧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됐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2007년도에 일본의 물리학자인 호소노는 또 메티어스가 하지 말란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철을 집어넣은 산화물에서 초전도체를 찾아내게 되죠. 철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바로 자석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에서 초전도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기온도를 쭉 금세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렸냐면 65켈빈까지 올립니다. 그 이상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2010년도경에 초전도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미군 해군연구소의 이걸 매진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 동물을 가축한 역사를 보면요, 11,000년경에 늑대를 가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4,00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를 가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축화에 성공한 것은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000년경에 최초로 염소를 가축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바로 모든 동물들이 가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전도 연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당시 예측은 바로 염소를 발견하기 전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논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분은 올 초에 작고하신 아르슈크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수소가 있는데 여기다 압력을 가하면 얘는 도체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수소가 뭐예요? 가스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고체인데 가스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이 아르슈크트가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와 같이 가운데 이런 게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수소 분자를 가둬놓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압력을 가하면 뭐가 된다? 초전도체가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안합니다. 2015년도에 네이처에 다음과 같은 게 보고됩니다.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즉 수소와 황으로 결합된 화합물에 200기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했더니 203켈빈의 초전도 현상이 발현됐다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초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소시대의 시작이라고 초전도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새로운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어 라는 결과들을 발표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결과라는 것이 나중에 검증이 되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고압 장치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아래 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연결하고요, 그 위에 레이저를 쏴서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얼마예요?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보이는 것 같이 지금 이게 압력을 가하면서 변화를 보이는 건데요. 여러분들 압력이 쭉 가해지면서 빨간 점이 보이죠? 저게 이제 샘플이 형성된 거고 거기에서 초전도 현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전기 저항도 측정해야 되고요, 마이스너 효과도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이 굉장히 어렵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왜 압력을 가해야 돼? 자연계는요, 항상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낮은 에너지 상태는 초전도가 발현되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그런 게이지 구조 있죠? 그거가 풀리지 않도록 거기에 강한 압력을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알게 돼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더 많은 물질들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것을 찾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해피한 일은, 저에게 해피한 일 중에 하나는 매티어스가 말했던 규칙이 다 틀려졌습니다. 특히 이론 물리학자에게서 멀리하라는 규칙이 틀렸다는 게 검증이 됐죠. 자,
작년에 네이처에 다음과 같은 게 보고됩니다. 이제 드디어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도 200기가파스칼이라는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론 계산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도 압력을 가하긴 해야 되지만 400, 500 켈빈에서도 초전도체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제가 그냥 기가파스칼 했는데 기가파스칼이라는 게 얼마나 높을까요? 1기가파스칼은요 10의 9뉴턴이 어디에 작용하는 거냐면 사방 1 평방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미터인 그 면적에 10의 9제곱 뉴턴이 가해지는 겁니다. 10의 9제곱 뉴턴 이해하기 쉽지 않죠? 중력 가속도가 10m per sec 제곱이니까 그거로 나눠주면 10의 8kg이 됩니다. 얼마요? 100톤이 돼요. 보통 우리가 1톤 트럭이라고 부르는 것의 무게가 2톤이라고 그러니까 사방 1m인 그 면적 위에 1톤 트럭 50대가 수직으로 쫙 쌓여 있는 것을 무게로 그 질량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압력 어디서 가능할까요? 우리 가장 깊다가는 마리아나 해구로 가볼까요? 깊이가 11km라고 합니다. 대략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은 0.1기가파스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됩니다. 외핵 내에 가면 대략 300기가파스칼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개봉한 이 코라는 영화를 보시면 지구 내부가 얼마나 극한 환경인지 알 수 있죠. 굉장히 온도도 높고요. 근데 초전도는 그런 높은 압력에서 낮은 온도를 구현해야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로는. 자, 그럼 우리 초전도 연구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왔을까요? 정말 고트를 찾은 걸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제 기대는 5년, 10년 안에 우리는 그걸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학정통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기대인데요. 2027년에 보면 이렇게 뇌 크기의 칩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뇌 크기의 칩 뭘까요? 여기 보이는 저 큰 슈퍼컨덕터 여기 있는 컴퓨터들을 전부 슈퍼컴퓨터를 전부 조그맣게 만들어서 뇌 크기로 만들어서 저 뇌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를 이용하는 단순한 반도체를 갖고는 구현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다시 1980년대에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 과학동화 표지를 보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사이보그,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그때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동안 그 이슈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나온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멘트를 하면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여기다 물리학자라고 썼지만 다른 과학자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하는 기초 연구가 우리가 다가올 미래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저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도를 낮추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그 낮아진 온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초전도체가 산업 분야를 제외한 어떤 분야에서 우리 생활에 쓰일 수 있을까요? 라고 김희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초전도체.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자들이 높은 임기의 온도를 갖는 초전도체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임기의 온도를 가지면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즉, 이 상온 상태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기대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전선을 전부 초전도체로 바꾼다면 전력 소모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발전소를 그렇게 건설하는 것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계 온도가 예.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분야에서 이런 분야를 쓸 수 있다고 네,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초전도를 이용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임계 온도를 얼마까지 높이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MRI, 자기부상 열차 등 초전도를 사용하는 기계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김은경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높이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 같은 걸 이렇게 타다 보면 차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실제 상온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건설 공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100도, 200도 막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온도는 높이면 높일수록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을 하거나 이런 우주선에서도 초전도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있겠죠. 태양 근처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네. 인계 온도는 높이면 높을수록 더 좋다고 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헬륨은 가벼워서 지구에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더 가벼운 수소는 지구에 많이 있지 않나요? 라고 코스모스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헬륨 하면은 학창 시절에 아니면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불활성 기체다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헬륨은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륨은 혼자 존재하거든요. 근데 수소는 어때요? 수소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분들? 예, 날마다 마시는 물입니다. H2O. 그죠? 수소는 다른 애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체로는 굉장히 가볍지만 다른 애랑 붙어 있다 보니까 헬륨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에서 걔가 이제 끌어잡아당겨져서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도 수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를 이용한 수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또 고안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수소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기 때문에 네, 더 가볍지만 지구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앞으로의 초전도 연구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최은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초전도의 메커니즘과 초전도 새로운 뭐랄까 우리가 좀 더 유용한 과학적으로 아니면 생활에서 좀 더 유용한 초전도 물질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 연구에서 사실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것이 뭐냐면요. 초전도가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연구를 통해서도 그래서 초전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한다 그럽니다. 일부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초전도 메커니즘을 밝혔으면 좋겠지만 이제 물질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를 우리가 구현하고 그걸 이론적으로 제안해서 실제 실험하는 분들이 그거를 만들고 하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희망입니다. 네, 역시 인계 온도를 높인다는 것에 아까 설명에서도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임계 온도만 강조를 하는데요. 초전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계 온도 말고 또 다른 성질이 필요한데 네네. 그거보다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계 온도입니다.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초전도 현상을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정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초전도 현상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온 초전도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제가 정확히 그 위치는 기억 못하는데 대전 엑스포공원인지 아니면 서울의 그 인천공항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자기부상 절차 중에 하나는 초전도 자기부상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큰 병원 가서 MRI 진단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 MRI 진단을 할 때 쓰는 그 내부에 굉장히 통이 크죠. 거기에 보면 초전도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액체 헬륨을 계속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은 그 내부를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자기 부상 열차와 MRI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과학을 너무 좋아했지만 물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라고 정재성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봤던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잡지를 다시 한번 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다행히 그게 있어서 이 강연 자료에 넣었는데요. 그 당시 저도 초전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잡지가 나왔다는 과학 선생님 얘기에 가서 한번 사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다는 게 저도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느 순간 그냥 과학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과학자가 돼야지. 그래서 과학책을 그냥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과학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 어렵냐 안 어렵냐를 떠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판도라 행성과 같이 초전도체로 이루어진 행성이 있을까요? 라고 김민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한 4, 5년 전에 모대학에서 이 수온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나왔을 초전도체 나왔을 초창기에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좀 반박을 받긴 했는데 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그 당시 이제 초전도를 한 50여 년 연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50여 년 연구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목성 근처에 있는 그 위성 중에 하나에 대부분이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는 온도도 낮고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위성의 대기는 전부 초전도체일 거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행성이 정말 초전도로 이루어진 행성이 아닐까요? 언젠간 한번 가보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저도 초전도체 판도라 행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다이아몬드에 불순물, 그러니까 다른 원자를 넣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김민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냥 쉽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강연하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높은 압력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에서는 어디에서 아까 블루 다이아몬드나 그다음에 핑크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여드렸죠. 그게 다 어디서 형성돼요? 지구 내부에서 이제 높은 압력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에 그다음에 인 같은 게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색깔을 띠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연구에서 하는 거는 압력과 온도를 높여서 거기에 인위적으로 그 불순물들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하게 됩니다. 예. 네, 압력과 온도를 높이면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초전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진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좀 강의 길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항상 좀 학생들도 제가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첫 번째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항상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죠. 자, 초전도 하면 두 가지 특성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임기의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효과가 검증이 돼야지만 그게 초전도체라는 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효과 모두 보여야 됩니다. 하나만 보이면 안 됩니다. 예. 네. 네,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지만이 초전도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초전도 물질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서세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강연 끝나면서 우리가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뭐냐면 아직도 압력을 200기가파스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초전도 현상이 이 상온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아까 질문 들어온 것 같이 우리 현실에서 초전도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압력을 이제 낮춰도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이쪽 분야에서 하는 연구자들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압력을 낮출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 제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슈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좀 그게 가능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온도와 압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한 소감이 어떠신지. 네. 사실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을 위주로 가르치다가 어떻게 이렇게 중고등학생 위주의 이런 강연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아까 질문도 들어왔지만 과학자를 왜 했을까? 왜 내가 과학에 대해 꿈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쉬운 말로 무엇인가 설명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강연이었고요. 또 여기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 이걸 보고 계신 이렇게 과학도 아니면 학부모님들도 좋은 강연이 되었길 이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저도 들으면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되는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광주과학문화협회에서 두 가지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 후기 공모전입니다. 실시간 본강연 또는 도입 강연을 시청하고 소감이나 실시간 방송 중 질문을 남겨 그 질문이 채택이 되어 교수님께 답변을 들은 경험 등 강연 후기를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그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공모전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주 강연을 수업에 활용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차례에 걸쳐서 우수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10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전남대학교 이중옥 교수님을 모시고 차세대 전자기파, 테라헤르츠파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며 도입 강연은 대성여자고등학교 박기만 선생님께서 별에서 온 그대, 별의 탄생과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금요일의 과학터치 및 토요 과학 강연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댓글창에 있는 주소로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초전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이간우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을 금요일의 과학터치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금요일의 과학터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